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대로 참 세상에는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을 첫 주에 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간략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유산을 오늘의 관점에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하는 과거이고 미래를 여는 현재다라고 큰 소리를 뻥 쳐놨거든요. 그런데 이 큰 소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적어도 그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다고는 생각하시지 않도록 제가 마지막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과 동물과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되는 AI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AI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책에 있는 얘기를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여행담들, 그리고 미처 책에 실리지 못한 그런 사진들 같은 걸 보면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을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테네에 있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아니고요. 아테네의 아카데미인데, 여기 보시면 이 기둥, 그리고 기둥머리가 이른바 이오니아식 기둥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건물, 이런 식의 이오니아식 건축물을 보신 적 없으세요? 맞아요. 덕수궁 석조전이 바로 이런 이오니아식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지름대 길이의 비율이 1대8 정도 되는 것이 이오니아고요. 도리아식은 1대6, 6대1 정도 돼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이 기둥의 둘레가 넓은 것, 그래서 훨씬 남성적이다라고 해서 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 아카데미 앞에 가면은 이런 두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얼굴이 넙대대한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플라톤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없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테네의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니케이언이 아테네에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외지인으로 취급을 받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바로 옛날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던 그 펠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 펠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그리스의 제2의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직후에 세워진 도시예요. 거기 데살로니키가 있는데, 그 데살로니키의 중심부 광장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홀대받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2도시인 데살로니키에서는 어떤 도시를 상징하는 지식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없이는 플라톤이 있을 수가 없고, 또 플라톤이 없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아테네 철학의 연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만일 티모테우스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가진 시가, 시문학의 많은 부분이 없었을 것이고, 만일 프리니스가 없었다면 티모테우스는 없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해 생각을 천명했던 사람들의 경우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 세대의 성과가 없이는 뒷세대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 세대의 성과는 반드시 앞 세대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형이상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기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그 선대에 빚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보통 어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철학사는 내가 있기까지의 철학사와 내가 있은 뒤에 철학사로 나뉜다.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딱 나누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지적으로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선대의 의견이 아무리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선대의 의견 가운데 올바른 것은 취하고 그릇된 것은 버리고, 이렇게 옥석을 취하는 과정에서 철학사의 발전도 있을 수가 있다. 진리의 발견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철학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이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세대가 완전히 틀려요. 저도 요번에 강의를 하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이에는 43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플라톤보다 43살 더 나이가 많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사이에도 43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기원전이기 때문에 약간 거꾸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43을 더하면 427이 되고 427에서 43을 더하면 470이 됩니다. 그러니까 43년의 차이를 두고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참 기묘한 우연이죠. 그리고 이 43년의 시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옛날 그 세계사를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 세계사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이 480년에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아시다시피 30인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런 다음에 50년 동안 그리스인들은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뭐 건축도 이루어졌고 모든 문화가 꽃을 피웠고 그리스 비극이 꽃을 피운 시기도 바로 이 50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번영이 두세 대 이상을 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꼭 번영했던 앞세대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정도가 되면 그 뒤부터는 퇴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스의 경우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5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제 그리스가 내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제가 책에서도 펠로폰네소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 측, 즉 귀족정을 옹호하는 스파르타와 민주정을 옹호하는 아테네가 그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한 건데, 사실 승리는 스파르타 쪽이 했지만 사실 이 전쟁은 모두가 패자인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의 30년에 이르는 전쟁 기간 동안에 그리스 세계가 전부 쑥대밭이 됐다. 과장을 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이 359년에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 패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패자 부활전이 막 열리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죠.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패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에는 너무나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전쟁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 역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는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다라고 했는데, 전쟁이 만물의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그리스의 역사의 아버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이 지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파르타나 아테네나 테바이나 모두가 다 이제 힘을 빼고 그 힘이 빠진
권력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이고, 그 마케도니아를 그리스의 패권 국가이자 세계 제국으로 키운 사람들이 바로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40살, 470년에 태어났으니까 펠로폰네소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한 40년 동안은 정말로 화려한 시기를 체험을 했어요. 시민문화가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를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죽기 한 30년 동안, 399년에 죽는데 한 30년 동안은 이제 전쟁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년운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플라톤은 초년운도 안 좋고 말년운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4년 뒤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그리스 아테네가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트라우마가 플라톤 내면 깊숙이 어떤 흔적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현실을 부정하는 철학을 내세웠던 이유도 바로 이런 역사적인 경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시기를 살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384년에 태어났는데, 사실 태어난 곳도 아테네가 아니고 마케도니아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작은 도시였고,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세력을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제 왕과의 인연 때문에, 마케도니아 왕가와의 인연 때문에 결국 마케도니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최고 황금기를 살았고, 플라톤이 그리스의 몰락기를 살았다면 아테네는 그 몰락 이후에 제국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는 것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들이 활동했던 철학의 공간,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테네의 아고라입니다. 뭐 직접 가보신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테네 가보신 분 있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이 가보셨네요. 가보시면 돌밖에 없죠. 잘려나간 기둥, 뭐 깨어져 버린 돌조각,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야, 이 돌조각이 다 뭐야? 그리고 막 하나씩 죽기도 하고 아무데나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아테네의 아고라만큼 많은 그리스의 삶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한번 그때 아고라의 모습을 보고란 것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있어요. 지금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죠. 신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영웅들을 기리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 스토아가 있고, 이런 신전들이 있어요.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스토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불레오테리온이라 그래가지고 의회가 있어요. 의회. 그 옆에는 이 행정관들이 머물던 토울로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종합청사 같은 것이 옆에 있는 거죠. 그 옆에는 스트라테게이온이라 그래가지고 사령관들, 전쟁 사령관들이 회의를 하던 것, 작전 회의를 하던 것, 지금으로 따지면 상군 사령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삶, 특히 아테네인들의 삶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더 올라가면 이제 푸닉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를 논의하던 민회가 있습니다. 자, 이 아고라의 공간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곳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최초로 철학을 하늘에서 땅 위로 불러와 도시 안에 자리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랑 구체적으로 아고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붙잡고 도대체 잘 사는 것이 뭐요? 라고 질문한 거가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에요. 잘 사는 것이 뭐요? 근데 당대 아고라에 몰려든 그리스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 살고 있거든. 잘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예도 최고고 부도 최고고 뭐 없는 게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게 뭐요?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대하다가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잘 사는 게 뭐냐고 물어봐.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배후에는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갖는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아무리 갖는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몸의 건강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신의 훌륭함이 없이는 잘 산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뭐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정신의 훌륭함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훌륭함이 없이는 부, 명예, 모든 이런 것들이 해악이 될 뿐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건방진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자기의 확신을 건드리는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자꾸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노해서 소크라테스를 죽이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를 죽이게 된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소크라테스를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생겼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모를 붙잡고서 아버지 잘 사는 게 도대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소크라테스라는 인간이 있는데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이런 말이 돌게 되었고 결국 그 제목으로 소크라테스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32전에 플라톤이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테네인들이 정의로운 소크라테스를 죽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수없이 많은 정치적 격변 가운데 플라톤은 이제 현실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플라톤의 어떤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가 자랄 때까지의 경험을 담은 것이 7번째 편지에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왕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당대의 젊은이들과 똑같이 자기도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펠로폰네소 전쟁기 동안에 너무 많은 정치적 격변이 있는 거예요. 민주정으로 됐다, 귀족정으로 됐다, 뭐 과두정으로 됐다, 뭐 이런 정치적 격변 속에서 부관이 명관이라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앞선 정부보다 더 해악을 끼치는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플라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국가 전체와 관련해서 보다 좋게 되는 방도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현존하는 모든 나라들을 두고 볼 때 한결같이 나쁘게 통치가 되고 있어가지고 뭔가 요행이 없을 경우에는 그리스 전체 세계가 이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이제 바르게 철학을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든지, 아니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바르게 철학을 하든지, 그래서 철학과 권력이 통합이 될 때 참된 정의로운 나라가 수호될 것이고 불행의 종식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담은 것이 바로 플라톤의 국가편이죠. 자, 그런데 플라톤은 이렇게 국가편을 쓰기 전에,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철학을 하기 전에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남쪽으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여행이 플라톤을 바꿔놓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 여행에서 수학을 중시하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러분들도 아마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이 사모스 출신으로 이 크로톤으로 옮겨가지고 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미쳤는데 바로 여기에서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학파와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진리의 세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수학과 경험하면서 플라톤이 가졌던 생각은 수학 믿을 건 너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이제 수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아테네로 돌아와서 자신의 철학을 하게 되는데 플라톤이 이제 한 걸음 수학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수학적인 진리가 도덕의 세계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데아 세계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어떤 도덕적 진리의 세계가 수학적 세계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아테네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아고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에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여기에 이제 젊은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고라에서 등을 돌리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면 여기 아카데미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아주 어렵게 찾은 아카데미아의 터예요. 이걸 찾느라고 2시간을 뺑뺑뺑뺑 돌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카데미아에 대한 여러 개의 정보가 있는데 다 이야기가 달라요. 어디가 아카데미아다 다 다른데 저는 이 사진을 찍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자료라고 하는 책에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바로 아카데미아가 있었던 자리더라고요. 그럼 아카데미아의 본래 모습은 어땠을지 좀 궁금하시죠? 아카데미아의 본래 모습은 이랬다라고 합니다. 여기 정문이 있고 여기에 뜰이 있고 운물이 있고 그 앞에는 뮤즈상이 있어요. 우리 서원 같은 데 가면은 뭐 위패를 모신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 있잖아요. 아카데미아에는 그 위패를 모신 곳에 바로 뮤즈들의 신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기둥들이 있어서 가지고 여기가 이제 빈 공간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읽었던 것이고 여기는 이제 자료실 같은 곳이고 내실, 자료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조감도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운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붕을 뜯어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앉아가지고 독서대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왔다 갔다 거리면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책 읽다가 너무 왔다 갔다 거리면 시끄러우면 책 읽는데 방해되니 시끄러워서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워낙 독서를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카데미아의 문설주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입장을 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쓰여 있다고 해요. 그만큼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수학이라는 것이 중요했고 수학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철학을 배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학교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43살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30대 이제 초반에 아리스토텔레스라면 플라톤은 70살 중반을 넘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는 뭐 가문도 틀리고 아테네가 고향이냐 아니냐도 틀리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미 책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진리를 보이는 곳에서 찾을 것이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자연물 안에 우리가 철학적으로 탐구해야 될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보이는 것들을 경시하고 보이는 것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덜 가치 있는 동물들을 연구하는 데 대한 유아적인 혐오증을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관찰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해야 마땅하다. 혐오감이 없이는 인간을 이루는 부분들, 즉 피, 살, 뼈, 혈관을 비롯해 그런 종류의 다른 부분들을 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니네들이 아무리 영원한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주장을 해봤자 째보면 살, 뼈, 피 이걸로 이루어졌어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줄도 보고 뭐 살도 보고 뼈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유년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있고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가 아무리 지적고 더러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제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일종의 철학적 전복을 보다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조각상을 두 개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벨베데레의 아폴론이라고 하는 조각상이에요. 조금 미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바티칸에 있는 기원전 4세기에 만들어진 조각상인데 몸 미끈하죠.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인들은 보다 이렇게 완전하고 미적으로 예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어떤 형체를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드는데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의 어떤 미학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각상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게 혹시 무슨 조각상인지 아세요? 이게 로댕의 발자크상이에요. 로댕이만 이게 이제 프랑스 작가협회에서 발자크의 50주기를 기념해 가지고 로댕한테 발자크상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로댕이 몇 년 고심 끝에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협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석고상을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돼지냐 두꺼비냐 그러면서 거부를 해가지고 로댕이 나중에 이제 석고상을 갖고 있다가 로댕이 죽은 뒤 20년이 지난 뒤에야 이런 청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그리스인들 그리고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각은 완전한 인체를 묘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뒤집어 버린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리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파악을 하는 데서 성립한다라고 했던 생각을 뒤집어서 주관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더러운 세계, 무가치한 것들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복자, 혁명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식으로 전복을 하지 않았다면 서양의 과학이라는 거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에 우리 사회에 서양의 과학과 같은 것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전복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제 플라톤 문화에서 20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플라톤이 죽고 나서 아카데미아의 분위기가 이제 훨씬 더 퇴화되니까 아카데미아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이제 간 곳이 플라톤이 이쪽 동쪽으로 갔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이렇게 서쪽으로 갔다면 완전히 동쪽으로 가요. 여기 딱 위도를 그려놓으면 딱 정반대로 갑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아소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아소스의 통치자 헤르메이아스와 우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3년 정도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이 레스보스 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레스보스 섬에 가보면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두상이 있고 이 두상에는 여기 칼로니 호수에서 위대한 철학자는 2년 동안, 3년 동안 생물학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죽음으로써 그리고 아테네에 머물 수 없게 됨으로써 드디어 자기 길을 가게 된 셈이죠. 그래서 참 이 역사의 그 우연이 세계를 얼마나 바꾸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면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나이 차이가 한 30밖에 나지 않았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죽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45살까지 아카데미아에 머물렀다면 그리고 혹은 또 플라톤이 죽은 뒤에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아테네 사람들이 경원시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서양과학은 없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갈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소한 우연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생물학을 연구하게 하고 그런 연구가 서양과학의 길을 터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코 짐작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저는 세 장소의 철학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소에 따라서 철학을 나누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런 그의 발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산청과 초목은 내게 가르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연에서 나는 배울 게 없다. 시내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이 시내가 바로 아고라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아고라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실체, 즉 이데아가 참으로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지성에게만 보인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아들이 머무는 천궁 위의 구역, 그것이 철학의 장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철학의 진리를 찾겠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의 진리를 찾은 곳이 바로 아고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카데미아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흉측한 동물들에 대한 연구에서조차도 그런 동물들을 만들어낸 자연은 그 원인들을 알아내고 본성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즐거움을 안겨다 준다. 즉 자연이 진리의 장소다라고 봤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구분시켜주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